안녕하세요. 대방고시 식품기사팀 장미기사단의 장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장미기사단에서 2024년도 1회차 실기시험 해설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실기시험 2차, 2회차 실기시험과 3회차 실기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도대체 1회차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너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진들이 이 1회차 문제 해설특강을 해보자 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이 지금 실기시험 문제는요. 공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주제들, 비슷한 형태들, 유형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1회차 문제를 유사하게 복원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1회차 때 이런 주제가 나왔구나. 이러한 형태가 나왔구나. OX가 나왔구나. 괄호넣기가 나왔구나. 이런 형태들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특강에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설특강에서 각 문제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컴팩트하게 이론을 조금 다루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에 조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론 내용이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대방고시 장미기사단 수업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류를 조금 해놨거든요. 보시면 분류가 식품제조 생산관리,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식품인증관리 하나 법규가 더 있는데 요 마지막 파트는 나오지 않아서 현재 이제 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품화학, 식품공학, 또 가공학들을 이 식품제조 생산관리에 포함시켜 두었고, 그리고 이제 식품미생물학, 또 식품공전의 이 미생물 시험법들을 식품안전관리, 그리고 식품공전의 일반 시험법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또 마지막 해썹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인증관리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제 문항 세부사항을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식품화학 파트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전분의 분해산물이라든지 우리 이제 지질의 요오드가, 그리고 유지의 가열산화, 또 안토시아닌 색소 있죠. 이 변색, pH에 따른 변색 부분, 또 동결건조와 관련된 내용, 또 그 식품공학에서는 지금 3문제가 기출이 되었는데 HPLC와 관련된 내용, 또 열량을 계산하고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식품가공학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육류 원료의 이 사용량을 구하고 또 허들 기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분무건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식품미생물학 및 식품공전에 있는 미생물 시험법에 대한 문제, 요게 이제 6문제 가까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앞서 있었던 위생학 과목에 아니지, 뒤에 있구나. 위생학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위생학 과목도 따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뭐 생균수를 측정한다거나 뭐 증식곡성 같은 것들은 위생학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 미생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파트에서 무려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회차 시험이 지금 합격률이 매우 낮은데요.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는 이제 공학 쪽에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이 미생물학 파트에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개념을 잘 몰랐을 때 또 좀 답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데서 이제 합격률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식품공전에 우리 이제 일반 시험법들 있거든요. 켈달법이라던가 또 비누학과를 계산하는 문제들. 참 식품기사가 쉽지 않죠.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지금 그 공부를 준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썹은 우리가 이제 해썹 작업장에 여러 구역들 있죠. 이런 구역들을 이제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것이고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파트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 선생님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별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공학 파트 문제는 김별 교수님께서 풀어주시고요. 또
또 우리 김도희 교수님께서 또 가공학이라던가 해석 파트의 문제들을 또 일반 시험법 문제들을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당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보기에 전분의 분해 산물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자, 분자량이 작아지는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분은 다당류죠. 이 다당류라는 건 이제 폴리사카라이드인데 당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모여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가장 큰 덩치가 큰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분인 거죠. 전분은 정말 덩치가 큰데 요것들을 이제 분해를 할 거예요. 분해. 자, 그래서 전분을 분해한 친구가 덱스트린입니다. 덱스트린. 이 덱스트린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뭐 약간의 가열을 한다거나 산을 처리한다거나 뭐 알칼리를 처리한다거나 뭐 효소를 좀 처리한다거나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분을 잘라요. 근데 전분은 어떻게 자르냐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르면 그냥 부위가 조금씩 잘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덩치가 너무 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요만큼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덱스트린이라는 친구는 분자량을 정확히 얼마, 그것도 단일한 물질 이렇게 보지 않고요. 덱스트린이라는 친구는 전분에서 좀 잘라졌는데 크기가 좀 더 작은 애도 있고 좀 더 큰 애도 있고 약간 여러 크기의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덱스트린도요, 우리가 이제 식과에서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뭐 아밀로덱스트린도 있고요, 에리스로덱스트린도 있고, 아크로모덱스트린도 있고, 말토덱스트린도 있어요. 덱스트린 되게 많죠. 뭐냐면 점점 잘라져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좀 아밀로는 좀 조금 잘라졌어요. 전분하고 비슷한 덩치라고 하면은 그 많이 잘라진 말토는 훨씬 많이 잘라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두 총칭해서 그냥 덱스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덱스트린은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물질이 아니라 전분을 조금 자른 물질이구나. 그 덩치는 여전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당류에 들어있어요. 다당류로 들어갑니다. 자, 덱스트린은 방금 선생님이 계속 자르다 보면은 이 어느 크기가 나올 수 있냐면 말토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말토스가 바로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메가당입니다. 메가당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말토스인데 이 친구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이당류입니다. 얘는 이당류. 그리고 이제 더 잘라지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말토스가 또 잘라지면은 글루코스. 영어 명칭을 먼저 해보면 글루코스 잘라집니다. 자, 그리고 글루코스는 우리가 포도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레이프 슈가라고 해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얘는 그러면 글루코스는 당이 딱 하나만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단당류라고 해요. 그럼 지금 분해산물 중에 세 가지를 선생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쵸? 덱스트린하고 말토스하고 글루코스. 이렇게 너는 덱스트린, 메가당, 포도당. 우리 이제 보기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올리고당. 역시 올리고당도 많이 들어보죠. 어떻게 보면 집에도 많이 있고 올리고당은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 다당류들이 쭉 잘라지고 요쯤 가면은 올리고당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올리고당. 자, 올리고당은 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명칭이 있잖아요. 그냥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 친구는요.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 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단당류가 이런 식으로 3개, 4개, 5개, 10개 정도 요 정도 결합되어 있는 당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2개가 붙으면 2당 이렇게 말하고 하나만 있으면 단당 이렇게 됐다마나 다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큰 순서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덱스트린하고 그 다음이 올리고당, 그 다음에 메가당, 그리고 포도당 이렇게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좀 순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분이 가장 크고 전분을 이렇게 분해한 거를 덱스트리 뭐 가열을 한다거나 열분해를 한다거나 또 뭐 산이나 알칼리 또 효소 같은 걸 처리해가지고 가수분해를 하면은 조금씩 잘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올리고다. 2개만 있는 것은 이제 메가다, 말토스, 마지막 하나만 있는 것을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2번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2005년도에 나온 적이 너무 옛날이죠. 2005년도면 너무 옛날 문제이고, 이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유사 형태가 나왔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건데, 이 개념을 조금 이미 그래프 나오면 또 약간 겁을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접해보자, 이런 개념이 좀 없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조금 낯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 경화대두유의 특성에 따른 고체 지방지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요오드가가 가장 낮은 그래프.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이 그래프 중에 요오드가가 가장 낮은 그래프를 쓰고 그 이유까지. 기사 문제는 자꾸 뭐 이유까지 쓰라 그래. 왜 그러니? 원인을 써라. 개선 방안 써라. 이런 거 너무 힘들죠. 지금 나는 주관식을 쓰기도 어려운데. 그치만 어떻게?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써봐야 돼요. 자꾸 써가지고 내가 이 시험도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 2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고체 지방지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2번째 요오드가가 뭔지도 조금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유지가 경화대두유입니다. 경화대두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이런 건가? 약간 어렴풋이 뭐 예상이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대두유는 우리 뭐예요? 콩기름이에요. 콩기름. 콩기름은 콩에서 짠 기름이잖아요. 그 액체죠. 근데 이 액체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면은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경화대두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화가 뭐예요? 뭔가 딱딱해졌다. 하드닝이에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화유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마가린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줌마가 빵 굽기 전에 이렇게 노란색 큰 덩어리 비누같이 생긴 거 벽돌같이 생긴 이렇게 문대고 딱 이렇게 빵 굽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죠. 이 마가린도 경화유의 대표적인 친구예요. 원래 식물성 유지여서 액체였는데 여기다가 수소를 불어 넣어줘요. 우리가 이제 그 개념까지 다 말하려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좀 스킵을 하겠지만 우리가 액체 유지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 온도에서 액체 유지라는 거는 그 유지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경우예요. 자, 불포화 포화 지방산 혹시 들어봤을까요? 불포화와 포화. 이 포화 지방산은 이제 수소 꽉 이중결합이 없는 친구죠. 얘는 이중결합이 있는 친구. 얘는 이중결합이 없는 친구. 그래서 모두 다 손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되는 상태고 이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 손을 놓을 때 누구를 주냐면 수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수소를 주면서 꽉 차게 돼요. 그럼 이중결합이 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으면 아무래도 액체 형태가 많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포화가 되면서 이제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경화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화대두유가 대충 어떤 건지 좀 느낌을 잡았다. 약간의 보충 내용을 해볼게요. 자, 요오드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지 파트에서 식품화학 유지 파트에 유지의 지질의 뭐 물리적 특성이라든가 화학적 특성을 찾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오드가라는 건 뭐냐면 유지 중에 불포화 결합에 첨가되는 요
요오드의 그람 수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다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요오드를 넣어줘 볼게요. 요오드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얘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 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요오드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요오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포화 지방산이 됐죠. 근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중결합이 많으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많아, 불포화도가 높아 하면은 요오드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이 숫자가 많으면 들어가는 요오드가 많겠죠. 그러니까 요오드가가 커져요. 이 요오드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 적은 두 개의 유지가 있어. 그런데 요오드가가 얘가 더 커. 그럼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 특강이지만 그래도 요오드가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볼사 알파인데요. 그리고 요오드가 이 값에 따라서 요오드가에 따라서 130 이상, 100에서 130, 100 이하로 이렇게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를 나누어서 이렇게 유지를 구분하고 있고요. 건성유라는 거는 이제 요오드가가 크죠. 그럼 뭐야? 이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이뉴, 들기유, 호두유 같은 아이들이 있고 100에서 130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참기름, 뭐 콩기름, 체종유, 면실류 이런 아이들. 자, 100 이하라는 거는 불포화도가 낮다는 거죠.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몇 개 없어. 대표적 올리브유예요. 우리 올리브유가 이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이 70% 가까이 들어있어요. 근데 올레산은 이중결합이 딱 하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불건성유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피마자유나 우지돈지가 뭐예요? 소기름, 돼지기름. 그다음에 땅콩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런 거 한번 기록해 주시면 혹시라도 요오드가 문제에서 요 유지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구분하셔 이런 문제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 지방 지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지방 지수는 우리가 이제 고체 솔리드 패트 인덱스에서 SFI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유지도 이렇게 어떠한 물질을 다 비슷하겠지만 물도 녹는 점 아래에서는 얼음이지만 녹는 점 넘어가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지도 0점, 그러니까 본인이 녹는 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고체 상태, 또 온도가 더 높으면 액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체 지방 지수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유지가 있는데 보기에는 고체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고체가 아닌 유지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고체가 아닌 액체유, 액체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고체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고체 형태가 많으면 좀 딱딱할 것이고 고체 형태가 적고 액체 형태가 좀 많으면 좀 부드러울 것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지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는 고체, 고온에서 액체 상태지만 그 중간 단계의 경우 겉으로는 고체 상태인데 실제로는 지와 유,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상태로 되어 있다. 즉 같은 고체 유지에서도 고체지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액체유가 많으면 부드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지류의 이런 똑같은 고체지만 요 안에 이 고체지와 유의 비율은 이 고형 유지, 그러니까 요 딱딱한 이런 고체 유지를 섭취할 때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지방 지수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경화대두유를 말했잖아요. 바로 좀 접목을 해볼게요. 경화대두유를 만든다는 거는 액체 상태인 것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수소를 불어 넣어가지고 원래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이중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으로 바꿔주면서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융점이 높아져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까 봐 안 한 건데 포화지방산이 융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여도 불포화지방산은 액체 형태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고체 형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지니까 액체였던 유지가 고체 형태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화대두유를 만들 때도 내가 얼만큼으로 그 딱딱한 고체 형태를 하냐에 따라서 딱딱한 경화대두유를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경화대두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고체 지방지수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개념 잡는 거고 요 내용이 이제 진짜죠. 고체 지와 액체 유의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SFI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유지 전체에 대해서 고체 지의 비율을, 그러니까 유지 전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고체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식품의 기능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처럼 반고체 지방질. 반고체 지방질 뭐예요? 우리 이제 버터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달군 다음에 버터를 톡 던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액체로 바뀌죠. 이런 애들을 반고체 지방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되는 걸 고체 지방지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고체 지방지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경화대두유의 특성에 따른 고체 지방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요. 이게 1, 2, 3, 4가 있는데 SFI가 지금 Y축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서 SFI가 떨어져요. 당연하죠. SFI가 뭐랬어? 전체 유지에 분자에 뭐가 있어요? 고체 함량이잖아요. 고체 지의 함량.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누가 높아질까요? 유의 함량이 높아지겠죠. 지의 함량보다 유의 함량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요오드가가 가장 낮은 그래프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선. 그럼 여러분, 요오드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죠. 자, 요오드가는 이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오드가가 가장 낮다, 낮음? 이란 뜻은 어떤 걸 뜻하냐면은 불포화도가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낮아. 뭔가 포화지방산이 많고 불포화지방산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불포화도가 낮고 포화지방산의 형태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다. 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온도가 낮을 때 고체 형태가 많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해도 4번입니다. 왜냐면 SFI가 가장 크잖아요. 요오드가가 높으면 이제 불포화도가 그러니까 유 형태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고, 그래서 4번이 요오드가가 가장 낮은 그래프가 되고 그 이유를 작성하라고 써 있는데, 우선 이제 뭐 4번이 그냥 이제 사실 좀 쉽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아무래도 이제 불포화도가 낮은 친구가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떨어지지만 같은 온도에 있었을 때도 누가 제일 높아요? 4번 그래프가 제일 SFI가 높죠.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온도가 높아져도 고체 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포화도가 낮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포화지방산 같은 게 많은 거죠. 그리고 다 끝까지 SFI를 0까지 내려볼게요. 그때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이때가 온도잖아요. 가장 높은 온도가 있어야 고체가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유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동일한 온도에서 고체 지방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유지 내에 융점이 높은 고체 지방의 함량이 많은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불포화지방산 있고 포화지방산 있을 때 누가 더 융점이 높아요? 포화지방산 높았죠. 이렇게 융점이 낮은 하면 안 돼요. 높은 고체지방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요오드가가 가장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유지의 가열산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유지의 가열산화, 지금 이제 식품화학에서 유지 파트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지의 산화 중에 가장 마지막 파트에는 이 가열산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는 식품 튀김 시 변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의 가열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고, OX를 동그라미 치거나 밑에 55, 뭐 이렇게 1번은 O, 2번 X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선 유지가 이제 가열산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보고 갈 거예요. 우리가 가열산화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튀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식품 튀김하면은 가열산화 한 겁니다. 그래서 가열산화라는 것은 고온에서 가열했다. 또 그리고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면 돼요. 고온 가열과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산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유지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중성지방 들어봤죠? 트리아실글리세롤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렇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러면 이런 지방산이 원래 붙어있어야 되는데 얘가 툭 떨어져가지고 혼자 떨어져 나와요. 이런 애들을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열산화를 통해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증가해요. 이런 유리지방산의 양을 측정하는 값을 우리가 보통 산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가도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합체가 증가해요. 이 중합체를 폴리머라고 하거든요. 중합체, 뭔가 이제 산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뭔가 중합이 된단 말이에요. 중합체가 만들어져요. 중합체가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튀김 한번 튀기고 나면 약간 식용유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점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굴절률이 증가해요. 유지의 굴절률은 이제 물리적 특성인데 굴절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했던 요오드가 있었죠. 그거는 이중결합, 불포화 결합, 이중결합을 측정하는 거였는데, 이중결합이 감소하게 돼요. 이중결합 부위에서 산화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오드가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지질, 유지의 대표적인 산화 생성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과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과산화물가가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유지, 우리 기름, 후라이팬에다 기름 붓고 온도 계속 올려주고 깜빡 잊어버리면 연기 펄펄 나죠. 그 시점의 온도를 우리가 발연점, 연기가 나는 온도다. 그래서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이 발연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는 엄청 높은 한 200도에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자꾸 유지를 사용하잖아요. 가열산화 하고 나면은 한 150도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돈가스를 튀기면 처음엔 금방 안 타지만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돈가스를 튀기면 금방 까매지죠. 그게 이제 이런 발연점이 낮아지는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해 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카보닐 화합물들이 만들어져요. 이 카보닐 화합물이라는 건 이제 뭐 탄소사슬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서 카보닐 화합물로 이제 뭐 케톤이라든지 또 알데히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휘발성이 있어요. 이렇게 분자가 그 탄소 체인이 잘라지면서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들어오죠. 작으니까. 그래서 산패치 같은 거, 우리 그 기름 오래 쓰면은 기름 찐내 같은 거 나잖아요. 이런 산패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마지막, 기름을 여러 번 쓰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그래서 변색,
자, 이런 것들이 유지의 가열산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설명을 하려도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해주면 더 좋지만 이 해설특강에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수업을 한 번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 정도는 좀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유지를 가열하면서 이런 튀김이라는 게 가열이죠. 그로 인해서 유지의 변화 충분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알려드렸고 자 우리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산화가 진행될수록 중성 지질이 가수분해돼서 유리지방산이 증가한다. 그쵸? 유리지방산이 증가한다. 고온의 튀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중합체의 생성량이 감소 아닙니다. 증가합니다. 고온에서 중성지질이 가수분해될수록 점도가 높아지고 색이 옅어진다. 근데 이런 과정은 약간 가수분해돼서 점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복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안 나오고 뭔가 중간에 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중성지질은 고온에서 충분히 가수분해되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그래서 유진의 점도는 높아져요. 높아지는 것도 맞고요. 색이 옅어진다가 틀렸어요. 색은 진해지죠. 색이 진해져요. 식품을 튀긴 후에 수분 함량은 유지 흡수량과 관계없다?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튀김을 튀긴 후에 수분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튀긴 후 수분 함량은 유지 흡수량과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약간 표현이 매끄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식품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 하면은 이 친구를 기름에 뽕 빠쳤을 때 기름이 엄청 뜨겁죠. 200도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이 이제 B점을 이미 넘어가죠. 우리가 수분은 보통 100도씨에 끓으니까 그럼 얘가 수증기로 날아가면 식품 안에 물이 들어있던 자리가 비게 되겠죠. 물이 원래 있었는데 나는 기체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식품 안에 있던 수분이 들어있던 그 공간이 비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요? 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유지 흡수량과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가 발생하면 극성 물질의 생성량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증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 산화가 발생하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마지막에 만들어지거든요. 다 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마무리했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식품화학에서 색과 갈변 파트에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적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pH에 따른 색변화를 쓰시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요. pH에 따라서 색깔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아주 신기한 색소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습 같은 거 가잖아요. 막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마찬가지. 실습 갈 때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pH가 변화함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데 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pH를 또 바꿔주잖아요. 뭐 시약 떨어뜨려서 그러면 막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색소인데 이 색변화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이 안토시아닌은요. 산성에서 빨강색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에서 자색, 염기성에서 청색입니다. 그래서 적자청 하고 외우면 돼요. 적자청. 적색, 자색, 청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서 특강이지만 한번 자 이게 지금 안토시아닌 색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여기 지금 R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붙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만나볼 때 뭐 양파라던가 베리류 또 우리 그 양배추 중에서도 보라색 양배추 같은 거 있죠. 그런 양배추 같은 애들의 뭐 가지라든가 이런 애들 들어있는 색소예요. 이런 계열의 색소예요. 근데 이 색소는 신기하게 pH 4 이하, 그러니까 pH 한 2에서 3 정도의 산성에 가면 빨강색을 나타내요. 그런데 4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급속도로 색깔이 연해져요.
거의 이제 무색까지 갔다가 이제 살짝 보라를 띠게 돼요. 그래서 pH 한 6에서 7 정도가 되면 보라색, 그래서 자색을 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제 알칼리로 가잖아요. 더 이제 이 알칼리 쪽으로 가서 7, 8로 쭉 넘어가면은 이제 파랑색, 그리고 더 이제 막 9, 10, 11로 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색으로 가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적자청 써주면 돼.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여러분 보시면 기출 표기가 정말 많이 돼 있죠.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미생물의 증식 곡선을 그리고 각 단계별 명칭을 구분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러분은 손으로 꼭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뭐냐면 배양시간입니다. 가로축은 배양시간. 자, 세로축은 뭐예요? 균수입니다. 균수. 자, 이렇게 배양시간과 균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는 살짝 처음에 멈춰 있다가 일자로 좀 가다가요. 확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보면 증식곡선을 그려라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각 이제 단계별로 명칭을 좀 잘 구분해서 써라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 단계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유도기라고 합니다. 유도기. 자, 유도기는 영어로 했을 때 레그 페이스라고 해요. 레그 페이스. 유도기는 균수가 막 증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 이제 크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수기. 자, 대수기는 어떤 거냐면 균수가 확 늘어나고 있죠.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수기는 영어로 했을 때 로그 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이제 확 늘어나서 정말 꼭대기까지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만들어지지만 여기서는 막 증가하진 않아요. 멈춰있죠. 보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멈춰있죠. 왜냐면 태어난 아이와 죽은 아이가 동일해져요. 네, 균수로 했을 때는 가장 이제 정점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정상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지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페이스. 네, 뒤에 또 나오니까 그 예쁜 글씨 있어요.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사멸기에 이르게 돼요. 사멸기. 그래서 요셈 사멸기는 데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로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수의 변화를 체크해주는 게 증식곡선이고 전 처음에는 증식을 하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대수기에 가면은 확 이제 대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가 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균수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이제 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대사산물로 인해서 이제 사멸을 하게 되는 균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하고 갑니다. 자, 이 증식곡선은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각 구간마다 특징을 잠깐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구간마다 특징을 저 그림도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되지만 각 구간마다 특징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기에서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로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DNA가 증가하지 않고 RNA가 증가하는 시기고 크기가 2~3배로 증가합니다. 대수기에 오면은 숫자가 대수적 또는 기하급수적 들어봤죠? 증가합니다. 세포가 증식 속도가 이제 세포의 증식 속도가 죽는 숫자보다 태어난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이때는 생리적 활성이 강하고 민감해서요. 온도라든지 pH, 산소의 양, 영양성분 또는 외부 자극해서 열이나 그 다음에 화학약품 같은 거에 예민해요. 아주 예민한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DNA가 이제 증가하고요. 세대 시간과 세포 크기가 일정해요. 세대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 되고 4개 8개 되잖아요. 하나가 둘이 되는, 둘이 넷이 되는 이런 시간.
여기 둘로 쪼개지는 이 시간을 세대 시간이라고 해요. 이 세대 시간이 아주 일정하게 박박박박박박 이렇게 이루어진다. 크기도 일정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에 이르게 되는 걸 정지기 또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정상기라고 하는데 생균수의 증가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새로 생성된 세포의 수와 사멸된 세포의 수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자 형성균이 포자를 형성하는 시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3번. 우리가 포자를 만드는 균들이 있잖아요. 세균 중에 포자를 만드는 균이 언제 포자를 만드냐면 요 정지기 때 포자를 만듭니다. 자, 세포수가 최대에 이르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왜 계속 늘어나지 않고 왜 이 숫자가 그대로 일정하냐, 왜 태어난 숫자만큼 죽어버리냐를 보면 영양분이 떨어지고 용존 산소량도 부족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증식하면서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pH가 낮아질 수 있어요. 뭐 산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자, 사멸기는 이제 생균수가 급기야는 감소해요. 이제 죽는 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새로 생성된 수보다 사멸된 세포 수가 더 적고요. 균 자체의 효소작용으로 오톨라이시스, 그러니까 분해돼 용해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한 번 더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째 문제는 우리 잘 보시면 이제 공전에 있는 미생물 시험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 미생물 시험법을 시험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검체를 준비하고 검체를 취해와서 시험 용액을 만드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요. 미생물 시험법 중 고체 표면 검사 시라고 되어 있죠. 고체 표면 검사와 관련돼 있어요. 희석액으로 적신 멸균 거즈나 면봉 등으로 닦아내는 면적이 몇 제곱센치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떠한 그 미생물 실험을 할 거야. 식품의 미생물 시험이라는 건 뭐야? 식품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나? 대장균이 있나? 일반 세균이 있나?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빵이야, 고체야 하면 빵을 가져다가 배지에다가 툭 붙였어. 그러면은 배지하고 빵이 붙는 부분만 뭔가 균이 있을 때 자라겠지 이쪽 부분은 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식품에 미생물 실험을 하고자 할 때 이 빵을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시험 용액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험 용액. 시험 용액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념을 살짝 잡아줘야 우리가 이 문제 또 풀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고체일 수 있잖아요. 또 액체일 수도 있죠. 또 뭐 아이스크림 같은 뭐 반고체일 수도 있고요. 또 분말일 수도 있어요. 엄청 다양하겠죠. 내가 채취해온 게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공전에서 이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시험 용액을 만들어. 그 시험 용액을 만드는 요런 아이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험 용액을 만들고 이 시험 용액을 가져다가 미생물 실험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전에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6번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러한 애들, 이런 대상들 말고 고체 표면 검사라고요. 이런 고체 있잖아요. 이런 표면을 검사하는 거. 이런 고체의 표면을 검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표면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여기다 배지를 붙여? 여기다 배지를 선생님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검사할 수 없죠.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멸균된 뭐 꺼즈나 그다음에 면봉 있죠. 깨끗하게 멸균된 면봉이나 꺼즈를 이제 깨끗한 그 멸균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셔요. 적셨어. 그럼 이게 이제 면봉이야. 이거다가 콕 적신 다음에 만약에 고체 표면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 표현으로 문대. 문댄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균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면봉에 묻었죠. 균이 묻었어. 그럼 어떻게? 이 멸균된 이제 정해진 만큼의 액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뽕 빠뜨려.
막 잘 섞어줘. 그러면 면봉에 모든 그 균이 지금 상상하면 돼요. 요 액체에다가 퐁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액체에다가 자, 면봉에 묻은 거 다 들어가라 하고, 그럼 요 액체 안에 이제 균이 있죠. 요게 뭐예요? 시험용액이 되는 거예요. 시험용액. 이거 갖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 고체 표면에 균이 바글바글해. 균 한 마리도 없던데? 이런 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공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꺼즈나 면봉으로 닦아낼 때 면적을 줍니다. 얼마는 닦아라 라고 면적을 주는데 그 면적이 얼마니? 라고 기사에서 물어봤어요. 자,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보통. 100제곱미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10 곱하기 10cm, 10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10cm,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즉 100제곱센티미터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만큼은 이렇게 면봉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용액을 만들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 선생님이 잠깐 소개합니다. 자, 고체 표면 검체는요, 고체 표면의 일정 면적, 즉 보통 100제곱센티미터를 여기를 일정량의 희석액으로 적신 멸균 거즈나 면봉 등으로 닦아내요 라고 써있죠. 닦아내서 일정량 10에서 한 100ml의 희석액에다가 여기다 넣고 강하게 진탕해줘요. 그래서 부착균이 여기 현탁액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용액으로 한다라고 이제 공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6번 문제가.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정말 그 공전에, 식품 공전에 예시가 있어요. 생균수 측정, 일반 세균수를 산출한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랑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1대 100, 230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말이랑 다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데이터가 제가 공전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 숫자까지 똑같아요. 공전에 이 예시가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답이 뭐야? 24,000이에요. 답은. 24,000인데 선생님이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뭔가 100분의 1로 희석했을 때 균수가 몇 개 나왔냐면 232개, 244개가 나왔어요. 또 1000배로 희석해서 그럼 여기서 여기로 몇 배 희석했어요? 10배 희석했죠. 10배. 10배 희석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느냐면 쉽게 10의 마이너스 1승을 희석했죠. 이렇게 1000배가 되면 33, 28. 이것도 얘는 100개짜리, 얘는 10회짜리 애가 다 희석이 잘 됐죠. 이렇게 균이 나오면, 자, 내가 실험을 해서 이렇게 균이 나왔다? 그러면 내 샘플에 일반 세균수가 몇 개인지 네가 계산해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공전 내용으로 그냥 보면서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그림을 통해서 도대체 일반 세균수, 이것만 냅다 외우면 어떤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은 불가능해요. 도대체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잠깐 실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방금 전 선생님이 이런 말 했죠. 이런 아이들을 시험용액 만들었다라고 했죠. 고체, 액체. 액체는 그냥 이제 일정량 희석액이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주스야.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희석액 만들거든요. 이게 지금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뭐 고체든 액체든 방고체든 분말이든 이거를 이제 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뭐 이제 고체에다 잘게 썰어가지고 뭐 물 얼마를 넣고 뭐 10배 희석액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샘플을요 다시 10배 희석해줘요. 어떻게 희석해주냐면 9ml 물을 넣고 여기다 샘플 1ml 넣어요. 그러면 다시 10배가 희석됐죠. 또 다시 이거를 막 섞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1ml 갖고 왔어. 그럼 또 10배 희석됐죠. 또 1ml 갖고 왔어. 10배 희석되고.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이렇게 10배 다일루션, 그러니까 희석을 통해서 샘플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안에 균이 엄청 많아서 이걸 그냥 가져다가 배지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면 실험을 하면
균이 너무 많아서 이 안에 균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10배씩 희석을 통해서 균수를 낮춰준 다음에 우리가 셀 수 있는 요 배지 정도 왔다 하면 이걸 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으로 희석 배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미생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희석을 해서 숫자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나오면 거기다가 내가 희석했던 배율만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근데 아까 선생님 하나 232하고 244 있었는데 그 말은 배지를 2개씩 했다. 2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요. 너무너무 진한 거예요. 점점 가서 셀 수 있는 평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15개에서 300개 사이를 유효 평판이라고 해요. 평판, 유효 평판 요 정도가 있는 플레이트를 세요. 그러니까 아까 23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거. 자, 데이터 보면은 유효 평판 여기 보면 지금 100배 희석한 액체가 100배 희석한 샘플이 232개 나오고 244개 나왔어. 그러면 유효 평판이죠. 그 다음에 1000배 희석하면 33, 그 다음에 28이 나왔다는 거죠. 15보다 크죠. 그래서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유효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건지 요 식 보면서 그냥 계산해 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공전에서 주고 있는 식이에요. 자, 이 식을 잘 보면 우선 여기 분자 한번 볼까요? 여기 분자 있죠. 모든 평판에 계산된 집락수의 합이라고 있죠. 여기 딱 위에 232, 그죠? 232, 244, 33, 28. 다 요 4개 전부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분모를 한번 볼까요? 분모. 자, 분모를 보면은 지금 이게 어디서 있냐면 1 곱하기 N1, 0.1 곱하기 N2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곱하기 N1은 뭐냐면 첫 번째 희석 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평판이 몇 개요? 1개, 2개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0.1 곱하기 뭐예요? 두 번째 희석 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수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중괄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다른 거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D값은 뭐냐면 첫 번째 희석 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의 희석 배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봤을 때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친구입니다. 첫 번째가. 숫자가 더 희석 배수가 더 지금 얘가 지금 희석이 더 많이 이루어진 거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얘가 100분의 1이잖아요. 1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쪽에다가 이제 모든 숫자를 더해주고 평판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2 하니까 2죠. 그 다음에 더하기 0.1 곱하기 2 하면 0.2잖아요. 그래서 얘 둘을 더해주면 토탈 얼마예요?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판이 2개면 2.2. 평판을 만약에 3개 했다 할 수 있어요. 232, 244, 201 이럴 수 있잖아요. 3개다 그러면 3.3이 돼요. 왜냐면 여기 뒤에도 3개니까. 그래서 3.3이 되는데 2개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3개까지 안 해요. 2개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여기만 잘 곱해주면 돼요. 계산을 딱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24,409가 나와요. 이거 어림잡아서 답을 씁니다. 24,00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15에서 300 CFU 이하일 때 이렇게.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였다. 7번 문제.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면
현기성 세균이 당연히 산소를 싫어하니까 현기성 세균이지 이렇게만 쓸 수는 없잖아요, 답을. 답을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적을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현기성 세균이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증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써라. 이 산소가 증식하지 못한 현기성 세균이니까 산소가 있는데서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독학을 하다가 우리 또 장미기사단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야, 그렇지, 잘 못 쓰겠지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풀어가주면 되냐면, 자, 답을 이렇게 쓸 건데 쓰는 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은 좀 힘들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인간도 산소를 이용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은 산소를 이용하면서 이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내가 자체적으로 분해할 수 있으면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생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성 물질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럼 산소를 안 이용하겠죠. 근데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은 산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까지도 내 스스로 분해할 수 있어요. 미생물 중에서도 호기적인 친구들은요, 이 산소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까지 다 분해. 그래서 산소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현기성 세균은 어떤 거겠어? 걔가 산소는 안 이용해. 이런 게 아니에요. 걔도 산소가 있으면 이용을 하게 돼요. 근데 독성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산소가 있으면 죽는구나. 산소를 혐오하는구나. 현기성 세균 이렇게 인간이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산소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런 게 아니라 산소로 인한 독성 물질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기재를 해놓은 거고, 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은 되게 다양해요.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슈퍼옥사이드라든지 뭐 과산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떤 효소들이 분해를 하냐, 분해하는데 일조를 하냐, SOD나 카탈레이즈, 또 페록시데이즈 이런 아이들이 이 산소로 인해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SOD는 뭐의 약자?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의 약자입니다. SOD. 그다음에 카탈레이즈, 페록시데이즈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몸에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SOD가 뭘로 만드냐면 과산화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과산화수소도 독성 물질 중에 있잖아요. 얘도 뭔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카탈레이즈라는 효소는 이 과산화수소를 가져다가 물과 산소로 만들어요. 이거 무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페록시데이즈도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를 기질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소가 있어.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고도 잘 살 수 있고요. 현기성균은 이런 효소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기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현기성 세균이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증식하지 못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현기성 세균의 경우 산소로 인해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SOD, 카탈레이즈, 페록시데이즈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므로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결국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SOD나 카탈레이즈, 페록시데이즈 효소에 대해서 좀 더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D는 슈퍼옥사이드를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며, 이때 생성된 과산화수소도 독성 물질이지만 카탈레이즈나 페록시데이즈가 분해해서 제거하게 된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호기적인 미생물들은 이런 효소들이 있어서 이 산소를 이용하고 독성 물질까지 분해하면 잘 살 수 있지만, 현기적균들은 이러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9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균입니다. 자,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이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포자를 만드는 균입니다. 그람 양성의 포자 형성균인데 이 친구는요, 내열성의 포자를 만들어요. 내열성이 뭐예요?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강한 저항성 갖고 있는 포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포자가 그런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를 통조림 살균의 지표세균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만약에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까지 좀 죽였어. 내가 가열 처리를 했는데 살균 처리했는데 얘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죽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요,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편성 혐기성 균입니다. 여기 하나 더 힌트가 있네요. 자, 얘가 또 통조림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얘는 산소를 싫어하는, 앞에서 했던 편성 혐기성균 중에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 배우는 편성 혐기성균 가장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그러니까 통조림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호기적인 친구를 생각해봐. 통조림 안에는 탈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소가 없잖아요. 근데 혐기적인 아이들은 산소가 없으니까 더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성 혐기성균이에요. 근데 내열성 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툴리늄의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온도로 만약 가열 처리를 한다면 통조림에서 증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도 사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세균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술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편성 혐기성 균이다. 그러니까 얘의 포자까지도 사멸할 수 있다면 다른 웬만한 균들은 거의 다 사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균으로 사용을 한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봅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식품 공전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험용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일반 세균수, 아까 막 시험관 나오고 했던 그 세균수 나오고 대장균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요 이제 10번 쪽은 뭐냐면 이제 식중독균을 분리하는, 우리 어떤 식품에서 식중독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식중독균을 분리하는 그런 그 방법들 있거든요. 검사 방법들, 실험 방법들,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는요, 식중독을 일으켜, 세레우스 식중독의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전에 있는데 정성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성시험과 정량시험 아시죠? 정성은 뭐예요? 있다, 없다. 정량은 있는데 몇 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험 내용을 통으로 적어놓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라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검체 25g 또는 25ml를 취해가지고 225ml 희석액을 가해서 균질한 시험용액을, 자, 시험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이 말을 잘 보면 검체 25g 고체라는 데 25ml 액체, 내가 무슨 우유 속에서 할 건지 빵에서 할 건지 달라요. 그렇죠? 빵이면 25g 떼고 우유다 25ml 취해. 그 다음에 희석액을 얼마? 멸균 희석액을 225ml 넣어요. 그러면 몇 배가 돼요? 10배 희석액이 되죠. 그게 아까 이렇게 된 그림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 그림.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희석액을 넣어서 균질할. 이걸 시험용액으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시험용액을 만든 다음에 기역 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 분리배지입니다. 자, 기역은 MIP라는 거. 이 기역 부분이 뭐냐면 분리배지라고 하는데, 이 배지, MIP 배지를 쓰면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 쭉 읽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MIP 한천 배지에 접종을 해가지고 30도씨에서 24시간 배양을 해요. 자, 여기 뒷부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는 몰라도 되고. 배양 후에 배지에서는 혼탁한 환을 갖는 니은 집락을 선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니은 집락은 어떤 거냐면 분홍색입니다. 혼탁한 환을 갖는 니은 집락은 분홍색 집락. 즉, MIP 배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세레우스 균의
균들은 분홍색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양한 다음에 플레이트를 봤는데 분홍색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세레우스 추정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요건 이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레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요, MYP라는 배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이 MIP 배지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키웠을 때 실제로 핑크색 같은 색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공전이 개정이 되면서 누가 들어왔냐면 펜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MIP를 물어볼 수도 있고 펜바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한 답은 둘 다 써도 돼요. 근데 펜바라는 배지를 쓰면 청록색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레우스를 이제 MIP 배지를 쓰면 분홍색 집락이 세레우스고요. 펜바를 쓰면 청록색 집락이 세레우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다 MIP, 니은의 분홍색 이렇게 써도 되고요. 기억에 펜바 또는 청록색 쓰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 배지 기억에 2개 쓰세요. 이러면 MIP, 펜바 둘 다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배지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두 스킵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이제 정식 수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검체를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 대조시험액으로 쓰는 내용들 설명돼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실험에 내 실험이 깨끗하다. 컨템되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음성대조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략한 거고, 이 MIP 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리배지라고 했었잖아요. 이 분리배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 세레우스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세레우스가 분해할 수 있는 거, 또 항생제 같은 것들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세레우스는 안 죽고 다래들은 죽어버리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세레우스균을 내가 빠르게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한 배지들이에요. 뭐 그런 배지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출에는 세레우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 문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네, 3가지 유권료를 이용해서 소시지를 제조하려고 한다. 전체 육의 30%는 쇠고기로 구성하고 전체 지방 함량은 25%를 목표로 한다면 각 유권료의 사용량이 각각 얼마이냐 하고 표로 비프 트림, 그 다음에 레귤러 포크, 로인 트림 이렇게 3가지 유권료 같이 제시해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료육은 1000kg로 하고 각각 원료마다 수분, 지방, 단백질 함량 같이 표에 제시해준 문제고요. 요 사용량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지? 하고 생각이 먼저 든다면 접근을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문제에서 준 정보 한번 건질 수 있는 거 챙겨볼게요. 전체 육의 30%는 소고기로 구성, 그리고 전체 지방 함량은 25%, 그리고 전체 원료육은 1000kg. 이제 여기에서 이 각각 사용량을 말하기 편하게 A, B, C로 놓고 계속 풀어볼게요. 자, 전체 육의 30%는 쇠고기로 구성을 할 건데 전체 육은 1000kg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쇠고기 A는 1000kg에 30%, 그러니까 0.3 하면 300kg이 되겠네요. 300.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거. A가 300이라는 말은 B 더하기 C가 얼마다? 700. 왜? 전체가 1000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700kg이라고 같이 옆에 두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전체 지방 함량은 25%를 목표로 한다 하고 지방에 있는 셀 함께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1000kg에 25%니까 곱하기 0.25
0.25 해주면 250kg이 지방인데, 자, 지방 함량 봅니다. 각각 정리해보면 0.1 곱하기 A 더하기 0.5 곱하기 B 더하기 곱하기 뺄까요? 0.1A 0.1A 더하기 0.5B 더하기 0.2C는 250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우리가 A를 구해놨어요. A를 300kg로 구해놨기 때문에 0.1 곱하기 300kg 더하기 0.5B 더하기 0.2C는 250kg. 자, 얘가 30이니까 0.5B 더하기 0.2C는 220kg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풀었어요. 어떻게 다 풀었냐고 볼 수 있냐면 우리 지금 미지수가 2개 남았는데 식이 2개가 나왔어요. 요거 2개 연립해서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B 더하기 C는 700인데 여기에다가 2배 해서 밑에 넣을게요. 그러면 B 더하기 0.4C는 440kg이 되겠죠.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0.6C는 260kg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C에 대해서 정리하면 0.6분의 260kg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433.33333333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켜주면 433.33kg이 C의 사용량,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433.33kg 줬기 때문에 숫자만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에다가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B 더하기 433.33은 얼마? 700kg. B 더하기 433.33kg은 700kg. 그러면 우리 B는 얼마로 구할 수 있냐면 B는 266.67kg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어떻게 접근하지? 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니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준 정보 잘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식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식 전개해 나가다 보니 미지수 2개에 식 2개 연립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립해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12번 문제 갑니다. 식품 품질 관리에서 식품 저장법과 관련된 허들 기술의 정의를 쓰세요. 자, 여러분들 허들 기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 기출된 다빈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나왔고 다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허들 기술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예쁘게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기 전에 일단 허들 기술 딱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이미지화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우리 달리기 할 때 장애물 있는 요런 진짜 그런 허들이 머릿속에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생각이 나면서 이 허들 하나하나의 의미, 이게 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미 이해를 통해 암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하나, 이 허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미생물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조건, 미생물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조건인데 허들 기술을 씀으로써 각각 단독으로 쓸 때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적게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소금 처리를 할 거예요. 염장, 그리고 뭐 당을 처리할 수 있죠. 당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존료도 살짝 넣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금을 단독으로 쓰게 된다면 이 식품을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첨가해줘야 돼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소금이 10% 정도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소금이 10%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뭐 10, 당 50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단독으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짜게 되거나 정말 달게 되거나 또는 뭐 열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우 고온에 매번 우리가 음식을 오븐에 넣어서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허들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동시에 제공을 한다. 그럼 미생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생물의 입장에서 허들 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미생물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소금이네. 나 이 정도 소금 잘 넘을 수 있어? 하고 뻥 하고 넘어요. 근데 어쨌든 허들을 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힘이 좀 붙였겠죠? 그리고서 좀 힘든데 내 눈앞에 지금 당도 있어. 그래 나 좀 힘들긴 한데 당도 넘을 수 있어. 하고 미생물이 이렇게 넘어와요. 힘이 다 빠진 미생물 눈앞에 보존료라는 벽이 턱 하고 보존료라는 허들이 턱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미생물은 나 이제 힘이 없는데? 나 이제 힘든데? 나 이거 못 넘는데? 하고 막혀버리는 요런 원리가 허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쁘게 말로 풀어서 정리하자면 허들 기술이란 품질 변화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 조건을 여러 번 제공해서 몇 번, 요게 핵심이죠. 여러 개 허들을 막 여러 번 제공을 해서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허들의 정의 꼭 기억해 주시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분무 건조로 제조한 분말이 물과 혼합하며 제수화가 일어난다. 이때 제수화성이 낮은 원인과 개선 방법을 쓰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분무 건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하고 들어가면은 분무 건조라는 거는 일종의 열풍을 사용하는 건조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분무 장치에다가 액체실을 넣어서 이거를 작은 입자로 뿜어내면서 이 작게 뿜어진 입자가 건조한 공기, 열풍과 만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건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열풍과 접촉을 하면서 표면이 딱딱하게 경화되는 표면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면 경화 현상 때문에 제수화성이 낮은데 어째서 그럴까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표면 경화 현상이 일어난 분말을 제수화시킬 경우 표면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진 표면 때문에 물 분자가 분말 내부로 침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화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선 방법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개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보면 분무 건조 분말의 낮은 제수화성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표면 경화 현상을 적게 해야겠죠. 표면 경화 현상을 적게 하기 위해 첫 번째, 분무 시 입자의 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 하면서 두 번째, 상대 습도를 조절하거나 세 번째, 동결 건조 방법을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 같은 거는 아까 열풍 설명할 때, 분무 건조 설명드릴 때 작게 분무된 입자가 건조된 공기, 열풍과 만나면서 표면 경화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건조한 정도가 심할수록 표면 경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또 너무 상대 습도가 높으면 건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로 상대 습도를 조절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표면 경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결 건조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무 건조로 제조한 분말의 재수어성에 대한 13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번입니다. 해썹 적용 시 작업장의 공중 낙하균 검사를 기준으로 구역을 분리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구역을 쓰세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해썹 적용시라고 앞에 줬기 때문에 알았어, 해썹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공중낙하균 검사, 구역을 분리, 그리고 진균, 대장균군, 일반 세균에 대한 수치가 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약간 처음엔 당황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빠르게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해썹 적용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우리는 해썹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썹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중낙하균 검사, 균을 검사해요. 균을 검사한다는 말은 얼마나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오염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검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역을 분리한다. 우리 해썹에서 분리했던 구역, 여러분들 딱 이 구역에서 포인트를 잡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역이라고 했을 때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이게 구역이라는 글자에서 딱 떨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해썹에서 구역을 나눌 때 청결, 준청결, 일반구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도에 따라 분류한다는 맥락까지도 잘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표를 봅니다. 일반 세균수, 진균수 살펴봤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아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왜? 세균수, 균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줄에 있는 이 구역이 가장 오염도가 심하겠다. 아하, 그러면 얘가 일반 구역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하, 가장 적은 첫 번째 구역이 청결 구역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이 준청결 구역이 있겠죠. 요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딱 그런 생각에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표 안에 있는 수치 그럼 외워야 될까요? 하고, 지금 외울 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 표 안에 있는 것까지 외워야 될까요? 30 음성 10, 50 음성 20 이거 외워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리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자, 이 수치가 법으로 정해졌거나 고시된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식약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해썹 관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공중낙하세균 검사 기준 규격하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세균, 대장균군, 진균 해가지고 앞에서 본 요 수치와 동일한 수치가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시. 제가 이 표 부분을 발췌한 건데 알기 쉬운 해썹 관리 요 해당 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자사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세요 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공장마다, 회사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우리 공장은 아무리 해도 이거 미만으로는 못 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네 회사에 맞는 규격을 사용해. 그런데 이렇게 쓰면 돼 하고 예시를 준 거예요. 그럼 예시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서는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 캐치하는 것, 그리고 일반, 중청결, 청결 이렇게 잘 찾아가는 것,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 슬라이드 나온 김에 막간을 이용해 청결, 중청결, 일반 구역 한번 생각합니다. 자, 가열실, 취사실, 내포장실, 건조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출하실, 그리고 배선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청결은 이런 거 정도 있을 것 같고, 일반 구역도 이거 말고 검수실, 그리고 반입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역조차도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 예시를 활용해서 나온 문제더라 하고 편하게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아 이렇게 신기하다,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총질소 및 조단백질 정량에 사용하는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에서의 각 단계별 분석 원리를 쓰세요 하고 분해, 증류, 적정, 산출까지 4가지 단계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공전이다 하셨을 것 같아요. 공전에 있는 내용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느꼈겠지만 요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의 분석 원리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에서는 괄호 넣기 정도? 이렇게 통째로 쓰는 문제는 사실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공전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외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쓰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을 촉매의 존재 하에서 황산으로 가열 분해하면 뭐가 됐었죠? 황산 암모늄이 됩니다. 황산 암모늄에 수산 나트륨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고, 이때 유리된 암모니아를 수증기 증류해서 희황산으로 포집을 한 다음 이 포집액을 수산 나트륨으로 적정해서 질소의 양을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질소의 양에 질소 계수를 곱해서 조단백의 양을 산출하는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의 분석 원리가 있는데, 앞에서 물어본 분해, 증류, 적정, 그리고 산출까지 모든 단계는 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못 쓰면 더 아쉽죠. 뭔지 아는데 이거 외울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괄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단계별로 줬다는 건 나아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봅니다. 물론 앞에서 보고 온 내용과 같아요. 그러면 똘똘 딸딸 외워야 되는데, 달달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키워드 잡아가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해,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 이게 뭐예요? 이게 시료예요. 시료. 여기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을 촉매가 필요하고 황산으로 가열 분해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질소가 뭘로 변한다? 황산 암모늄으로 변했는데, 이거를 분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한 황산 암모늄에 수산나트륨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합니다. 수산나트륨, 염기를, 알칼리를 가해 알칼리성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암모니아가 유리된대요. 유리된 암모니아를 수증기 증류하여 증류 단계가 되겠죠. 증류하여 희황산으로 포집을 하고요. 이렇게 포집된 포집액을 수산나트륨으로 적정하여 질소의 양을 구합니다. 적정 단계에 대한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실 수 여기서 사용하는 식 생각나시죠? 총질소는
0.7003 곱하기 a-b 공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a-b 곱하기 아이고 검체의 채취량 미리그램이었고요. 여기는 100.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A와 B의 정체. A와 B의 정체. A가 공시험에서 사용된 NaOH. 그리고 B가 본시험에서 소비된 NaOH. 어떤 게 공시험이고 어떤 게 본시험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적정 단계까지 해서 질소의 양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질소의 양에 질소 개수를 곱해서 조단백의 양을 산출한다. 자, 산출 단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조단백도식 기억나시죠? 조단백 질소, 총질소에다가 질소개수. 산출 부분은 요 식을 그냥 활자로 잘 풀어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소의 양에 질소개수를 곱해서 조단백의 양을 산출한다 하는 산출 단계까지. 그래서 지금 이 분석 원리를 좀 쪼개서 포인트 잡아가면서 키워드 잡아가면서 갔더니 그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외울만 해지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잡아서 키워드 잡아서 주변을 확장시키면서 결국은 나아가서 결국은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진짜 달달 외우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해서 여러분들만의 답안으로 풀어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한번 쓰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트리스테아린의 비누아가를 구하시오 하고 물어보면서 트리스테아린의 분자량과 수산화칼륨의 분자량을 같이 줬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식품 공전에 있는 비누아가의 정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식품 공전에 비누아가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봤더니 비누아가라 함은 지질 1g 중에 유리산의 중화 및 에스테르의 검화에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요 검화가 비누화예요. 자, 요런 정의가 있고 그럼 비누화가 뭐냐 봤을 때 트리아실 글리세롤이에요.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있는데 자, 수산화칼륨 썼으니까 KOH 한번 넣어볼게요. 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에 수산화칼륨을 썼을 때 여기가 끊어지면서 색깔을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끊어지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염, 그러니까 비누가 나오게 되는 반응을 비누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봤을 때 수산화칼륨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글리세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OH기가 1로 붙어요. 이렇게 글리세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뒷부분 뭐가 될까요? 뒷부분이 바로 비누가 되는 부분인데 알킬기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비누예요. 지방산염. 그런데 지금 보시면 OH 3개, 칼륨 3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까지 깊게 설명한 이유는 이 3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딥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트리스테아린이 무엇이냐? 트리스테아린은 뭔가 트리 3개 이런 의미잖아요. 요 알킬기 R1, R2, R3가 모두 스테아르산인 거, 그걸 트리스테아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트리스테아린 1몰을 비누화시키려면 KOH가 3몰 필요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앞에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요게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트리스테아린 1몰을 비누화하기 위해서는 KOH가 3몰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다시 정의로 들어가서 정의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누화가라 함은 지질 1g 중에 유리산의 중화 및 에스테르의 비누화에 필요한, 에스테르의 검화에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자, 여기 몰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람으로 미리그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트리스테아린의 분자량은 890%몰이니까 1몰의 분자량은 890g이 되겠네요. 그리고 KOH의 분자량, 수산화칼륨의 분자량은 56.1인데 3몰이니까 3몰의 수산화칼륨은 168.3g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공전상 정의를 봤을 때 미리그램 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68300mg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편하게 오셨을 것 같고, 이제 이 말로부터 식을 좀 뽑아볼게요. 지질 1g 중 1g 중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요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1몰에 3몰이 필요하잖아요. 요거 우리 위에서 구해놓은 수치 대입시켜보면 890g의 트리스테아린에 168,300mg 수산화칼륨이 필요하죠. 자, 요거를 계산시켜주면, 요걸 나눠주면 189.1011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 역시 별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189.10이라는 비누화가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가 사용했던 단위 같이 살려야겠죠? 미리그램 퍼 그램까지 잘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위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식에 있는 단위 잘 챙겨가지고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비누화가 계산 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풀어봤어요. 이 공전상 정의만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지질 1g 중에 미리그램 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트리스테아린 1몰을 비누화할 때 3몰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비누화가의 정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6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1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HPLC대에서 나왔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특수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럽죠. 디텍터 검출기 문제는 실무적인 거라. 근데 뭐 보시면 파장, 특수 파장의 흡광도,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빛. 빛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를 보면 자외선, 가시광선 이거 다 뭐예요? 전자기파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굴절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전기화 이런 거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이게 우리가 이제 UV, 비저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제 이런 검출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특성이 어떤 거냐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방향족 등의 불포화 결합.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 같은 결합을 갖는 애들을 우리가 검출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는 대부분 불포화 그 결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대상이 얘다.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검출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불포에 작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작용기에 따라서도 진동하는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작용기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시를 갖고 있는 알코올이냐,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카복시산이냐를 우리가 역시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이니까 광원 소스가 달라요. 그래서 중수소 광원이 있고 가시광선 광원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의 나노미터니까 파장이죠. 그래서 이 파장의 수치 보통 400에서 700 정도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자외선이니까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파장이 좀 더 짧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200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레인지 자체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광원을 2개 쓴다. 그렇죠? 중수소 광원, 그 다음에 텅스텐 광원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리를 잠깐 보면 이미 우리가 LC, HPLC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서 했었죠. 항상 뭐 기준 물질과 샘플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애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농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즉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빛을 쏴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슬릿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대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여기 샘플 셀이 있고 레퍼런스 셀이 있는데 여기는 이동상만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이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물질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빛을 이동상이 흡수하는 빛의 양과 그 다음에 이동상 분석 물질이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양이 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요 3번이 중요합니다. 빛이 셀을 통과하게 되면 빛을 흡수하는 분석물에 의해 셀의 투과 후 빛의 세기가 감소하게 된다. 흡수해버리니까 이때 흡수하는 양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이게 뭐죠?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흡수한 빛의 양이 크다는 것은 분석물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피크로 설명을 하면 이게 기준이 면적이 10인데 얘가 1몰 농도다. 그러면 이런 피크인데 이 면적이 50이다. 그러면 우리는 얘의 몰 농도는 5배니까 5몰 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정성적, 정력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UV 비저블 검출기가 출제됐다. 다음 문제는요. 농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편안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역가 얘기가 없지만 역가에 대한 공식을 써주셔야지.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역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역가는 같다라고 놓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염산이니까 역가는 같아. 그리고 얘가 1당량이잖아요. 1당량이니까 2노르말 농도를 2몰 농도로 처리하겠다 해도 되고 굳이 당량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MV는 MV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200, 그 다음에 10 곱하기 V. V는 40ml가 되겠네. 400ml가 되겠네. 440ml가 되겠다. 단위 꼭 쓰셔야죠. 그렇죠?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19번 문제는 우유가 4,500kg/h. 그러니까 이 물질의 양을 유속의 형태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당 4,500kg 이렇게 돼요. 5도에서 55도씨까지 열변화 장치를 사용해 가열하고자 한다. 우유의 비율이 이럴 때 초당 필요한 열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열 에너지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와트가 뭐죠? 와트가 줄 퍼 세크죠. 그렇죠? 세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열 나왔다. 열. 그렇죠? 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Q는 C, N, 델타, T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C는 비열이고 M이 질량이고 델타 T 온도 변화. 온도가 아니고 온도 변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단위 살려서 3.85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헷갈리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로 킬로줄에 킬로그램에 온도가 뭐예요? 이게 켈빈이죠. 켈빈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은 4,500 그 다음에 킬로그램 per hou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초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즉 와트잖아. 와트 줄 퍼 세크니까 여기서 요 시간을 뭘로? 초로 바꿔야죠. 자, 그러면 시간을 없앤다. 시간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의 아워, 분모의 세크. 그 다음
한산인자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다 썼고, 델타 T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요게 켈빈이고 얘는 섭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섭씨의 온도를 켈빈 온도로 전환을 해줘야 돼. 그렇죠. 하지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자, 빨간색으로. 델타예요, 델타.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것에서 처음 것을 빼면 되는데 우리 이 켈빈과 섭씨의 온도는 눈금의 간격이 같죠. 크기가 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량을 물을 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55 빼기 50 켈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줄 켈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워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깔끔하죠. 이런 거 쓰실 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안 돼. 여백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C, M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백을 넣어서 채점관이 읽기 수월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 답을 볼까요? 답이 240.625kW 되네요. 이런 거는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틀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배점이 뭐 예를 들어서 5점이라 그러면 5점 다 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고 그러면 5점 가까이 받을 수가 있다. 1점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는 식품 동결 건조의 원리와 장점을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유명한 문제죠. 얘도 유명한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써 내려가야죠. 다만 이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뭐가 빠졌어.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안을 보면 상표용도가 빠졌죠. 그렇죠? 제일 먼저 동결 건조의 원리 쓰고 요 여백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상표용도가 반드시 들어가서 이렇게 X축이 뭔가요? 온도죠. 도시. Y축이 압력입니다. 그렇죠? ATM. 그리고 삼중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물이 있고 물이 아닌 애가 있고. 물이 당연히 물로 해야죠. 여기가 삼중점이다. 숭화곡선, 융해곡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동결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라면 스프를 설명했죠. 지금 이제 여기가 삼중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면 스프를 물에 녹였어요. 용액이죠. 요 시점이에요. 지금 요 지점이래. 얘를 일단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 어디까지? 삼중점 이하의 온도까지 낮춰.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동결이죠.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액체였다가 얼렸잖아. 그러니까 얼음이 된 거죠. 그렇죠? 수풀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수풀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용질이 얼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3중점 이하의 압력. 이게 지금 승화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승화가 거쳐서 지금 여기는 지금 뭐야? 기체니까. 요게
건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 건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얼음이었죠? 걔가 뭘로 된 거야? 수증기가 된 거지. 구멍 뚫어 놓으면 수증기가 다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만 남아? 건조한 라면 스프만 남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아주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상표연도를 그렇죠? 딱 그려놓으면은 이거 보고 다 읽겠어? 안 읽어요. 우수한 학생이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도 장점은 쓸 줄 알아야죠. 재료의 형태와 조직 등의 물리학적 변화가 없다. 용매만 물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면 스프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2번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열에 의한 손상이 없어서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된다. 영양소가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최소화된다. 보건성이 좋고 휘발성 향기 성분 손실 방지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또 표면 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뭐 장점을 적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고 굳이 단점을 쓰라 그러면 딱 그거. 경제적 비용이 비싸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거 이외에는 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20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